1962년 영국령 홍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고, 그렇게 내성적으로 자란 아이는 7살 무렵에 영화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소룡 주연의 맹룡과강.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이 아이는 영화를 보고 자신도 이소룡과 같은 멋진 액션 배우가 되고 싶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주성치. 그렇게 주성치는 무명 시절을 거쳐 유명 배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수많은 레전드 코미디 영화를 남긴 주성치는 2002년에 축구와 쿵푸라는 소재를 조합하여 소림축구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소림축구는 엄청난 흥행을 하였고 주성치의 첫 단독 감독, 주연작이 대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이를 눈여겨본 소니픽처스는 콜롬비아 픽처스와 함께 차기작 제작에 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기세를 이끌어 주성치는 멈추지 않고 차기작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자신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무협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하죠. 주성치는 소문난 무협 매니아였고 이를 영화 전반에 녹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쿵푸허슬의 모든 요소들이 기존에 있던 무협을 패러디하거나 오마주한 것이죠. 쿵푸허슬의 기초가 되는 설정은 중국 무협소설계의 거장 김용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후 7, 80년대 양산형 무협소설에 나오던 설정까지 모두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이소룡에 대한 헌사도 있으며 의천도룡기, 무협소설의 열애신장 등등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알차게 담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쿵푸허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초, 돼지촌 부부의 극중 이름은 양과 소용녀인데, 김용의 소설 중 10억 인구를 울렸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유명한 무협 로맨스 신조협녀의 두 주인공이죠. 그런데 패러디가 아닌 실제로 주성치가 저작권료까지 지불하며 등장을 시킨 진짜 양과와 소용녀라고 하죠. 따라서 무협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반가운 설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소용녀 역의 배우 원추는 1950년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성 스턴트로 영화계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로저 무어가 출연한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서 쿵푸를 하는 여학생으로 출연하기도 하였죠. 이후 여러 영화에 출연을 하다가 결혼을 하여 은퇴를 하게 됐죠. 그런데 2003년 자신의 후배가 새로운 영화에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하여 따라갔고, 그녀는 후배 옆에서 신문을 읽으며 맛있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발견한 주성치는 그래, 저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했죠. 주성치는 원추를 캐스팅하기를 원했지만 원추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였죠. 하지만 끈질기게 매달린 주성치에 의해 결국 소용녀로 캐스팅이 됩니다. 주성치는 뚱뚱한 아줌마를 원했기에 그녀는 2개월 만에 14kg을 증량했다고 하죠. 이후 그녀는 배우로 성공적인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주성치는 소용녀가 이소룡을 따라하길 바랬고, 그래서 이러한 제스처가 들어간 것이죠. 대사 한마디 없이 제스처로만 표현해야 했고, 계속해서 담배를 펴야 해서 힘든 촬영이었다고 하죠. 이소룡을 닮아 유명한 조직 보스 역의 진국곤에게 개인 코칭을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돼지촌 부부의 남편 역은 원화가 맡았는데, 용쟁호2를 비롯한 이소룡 작품들에서 스턴트를 하였으며 주성치 주연의 여러 영화에서 악당 보스로 출연하기도 하였죠. 원화는 홍금보가 함께 있는 칠소복의 멤버였는데, 후배를 밥 먹듯이 군기를 잡는 홍금보와는 달리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들을 다독이고 아껴주었다고 하죠. 실제로 홍금보와 송룡이 불화를 겪었을 때 두 사람의 사이를 중재한 것도 원화라고 합니다. 화운사신 역을 맡은 양소룡은 70년대 아주 유명한 액션 배우였습니다. 이소룡, 성룡과 더불어 홍콩의 삼룡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그는 실제로도 엄청난 무술 실력을 보여주었고, 전성기 시절 때 그가 영화에서 보여주는 점프력과 발차기 속도는 대단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쿵푸허슬을 찍기 전 10년 동안 연기를 그만둔 상태였는데, 양소룡은 주성치의 어릴 적 우상 중 하나였고, 주성치는 그에게 최고의 무술인 역을 맡아보지 않겠냐고 물어봤고, 그는 승낙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연기를 그만두었던 그는 첫날부터 너무 긴장이 되었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기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반엔 NG를 20번 이상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을 해나갔고, 결국 그는 쿵푸허슬로 화려한 복귀에 성공을 합니다.
그가 쿵푸어슬에서 마지막에 사용한 비장의 기술은 한마공이라는 기술인데 이 또한 김용의 소설 사조 영웅전에서 등장한 필살기입니다. 하지만 이전 영화들에서 한마공이 매우 우스꽝스럽고 허접하게 표현이 되었는데 두꺼비를 베이스로 한 무술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나 주성치는 쿵푸어슬에서 이 한마공을 아주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 성공하죠. (11호) 담퇴의 고수인 짐꾼청년은 실제로 소림사 출신의 배우인데 일밤의 대단한 도전이라는 예능에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홍과철선권을 쓰는 세탁소 아저씨 또한 역시 실제 무술가인데 영화에서 사용하는 홍과철선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술이며 해당 배우인 조지릉은 실제 황비용의 후계자라고 합니다. 주성치의 첫사랑인 아방 역의 황성희를 캐스팅할 당시 주성치는 그녀를 뽑은 이유가 그저 느낌이었다고 하죠. 點解會揀佢呢？都係一種感覺嚟嘅，即係你 천재의 촉은 정확한 것일까요? 그녀는 아성의 첫사랑이자 농아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잊혀진 배우들에게 도움을 주는 주성치처럼 우리도 잊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너무나도 좋은 취지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에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 흔치 않은 상황이지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더욱 재밌는 제작 과정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얼마 전 무려 16개국의 해외 언론이 앞다퉈 보도한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을 넘어서 평범한 한국인들마저 전례 없는 행보를 보였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해외 네티즌들까지 열광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은 그야말로 특별합니다. 한국 의료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놀랍게도 특정한 대상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치료 및 수술을 지원합니다. 모셔오기 위한 숙박 및 항공 등 모든 게 지원되니 이 기사를 보면 연락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는 바로 70여 년 전 한국을 지켜준 6.25 전쟁의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기사는 전 세계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갔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찾아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계기로 믿기 힘든 기적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던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 전쟁 중 다리를 잃고 이동조차 어려웠던 필리핀의 참전 용사,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던 태국의 참전 용사, 그렇게 수십 명의 영웅들이 마침내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진행한 한국인들, 그들은 바로 한국 기업 인프레시였습니다. 인프레시는 밤낮 없이 16개국 매체에 연락해 이 의료 지원 소식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직접 참전 용사들을 찾아 나서며 수많은 영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후원 창구를 문의하며 아주 특별한 태극기 키링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해당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이 자신의 의지를 새겨넣은 역사적인 태극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오랜 시간 장인과 협업하며 작은 서명 하나하나까지 양각과 음각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디테일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실제 수익금의 일부가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되며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만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뜻깊은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덧 90대 중반이 된 고령의 참전 용사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시간도 이제 많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태극기 키링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쿵푸어슬은 주성치의 상상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많은 CG 작업도 들어가야 했는데 특히 소용녀와 아성의 추격신은 블루스크린을 적극 활용하여 실사와 CG의 적절한 조합으로 탄생했는데요. 아성이 트럭 밑으로 빙글빙글 돌며 나오는 장면은 실제로 주성치를 빙글빙글 돌리며 만들었죠. 주성치는 그동안 출연하거나 공동 감독을 하며 영화를 만들었을 때의 노하우들을 총집결시켜서 쿵푸어슬을 연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작업들은 완벽한 연출과 철저한 계산이 어우러져야 탄생할 수 있는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신호등 안에서 손바닥 신공을 펼치며 뱀의 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장면 또한 간단해 보이지만 철저한 회의를 거쳐 탄생했죠. 이러한 작업들을 거치면서 제작진은 주성치의 상상력과 총명함에 매우 놀라곤 했다고 하죠.
보통 주성치 영화가 애드립이 난무할 것 같고 즉흥으로 수많은 장면을 촬영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성치는 사실 자신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촬영하는 감독이죠.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수십 번 반복하여 테이크를 다시 가는 것으로 악명 높다고 하죠. 주성치는 90년대 중반부터 친구인 이력지 감독과 함께 공동으로 감독을 맡아서 영화를 직접 찍기 시작했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성치는 엑스트라 배우 시절부터 더 좋고 더 재밌는 장면을 찍기 위해 영화 내용에 개입하여 수없이 다시 찍으려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시작한 후에는 특유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더욱더 강해져서 완벽한 장면으로 찍힐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찍는다고 하죠. 쿵푸어슬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영원한 파트너 오맹달은 자신도 주성치의 그런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스토리보드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그대로 촬영하는 스타일이죠. 주성치는 쿵푸어슬에 나오는 무술들이 60, 70년대에 나오던 전통적인 무술이길 바랬기에 사용도수, 취권, 와호장룡 등의 무술 감독이었던 원화평 무술 감독에게 맡겼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원화평이 맡은 것이 아니라 무술계의 전설 홍금보가 맡았었는데, 사실적이고 진지한 무술을 원했던 홍금보가 재치가 섞이고 과장된 무술을 원했던 주성치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홍금보는 하차하게 되고 원화평 무술 감독이 최종적으로 맡게 되었죠. 그렇게 원화평의 무술과 주성치의 색깔을 섞어 음악을 무기로 사용하는 무술 장면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객들의 고금 파동권 시퀀스는 할리우드에서 촬영을 하고 온 원화평에게도 어려운 시도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무술을 표현하려고 하니 막막했다고 하죠. 결국 그는 공기가 공격하는 느낌을 줘야겠다고 결정을 했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래서 더 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성치와의 거듭된 회의를 거쳐 이러한 완벽한 시퀀스가 탄생하게 되었죠. 일각에 잘못 알려진 바로는 주성치가 매트릭스와 이소룡 영화를 오마주하거나 패러디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주성치는 의도적으로 매트릭스 혹은 이소룡을 표현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고, 그러한 영화들은 자신의 잠재의식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 같다고 하였죠. 我没有故意的要去做一个 Matrix 的，还是故意要去做一个李小龙呢？还是因为它本身已经在我的血里面是有的。 원화평은 주성치 영화의 무술을 옛날 영화들이 새로운 기술들과 조화롭게 섞인 과장된 쿵푸 액션이라고 표현했죠. 주성치는 그는 항상 유명한 무술 감독이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감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좋은 호흡으로 인해 배우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 좋았다고 하죠. 화운사신 역을 맡은 양소룡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움직임들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어서 신기했다고 하죠. 이 영화는 3, 40년대 쿵푸 영화의 배경으로 세팅을 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돼지촌이었습니다. 영화 제작에서 가장 먼저 착수를 한 것이 돼지촌 세트 제작인데, 모든 가구는 중국의 실제 앤틱 가구로 채웠으며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성치는 돼지촌이 보는 사람도 매우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더운 느낌을 화면에 담고 싶어 했는데, 그 때문에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에도 촬영 감독은 매우 큰 조명을 하늘에 설치하여 해가 쨍한 더운 날씨의 느낌을 내려고 하였죠. 밤 장면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도록 하였는데, 초록색과 보라색을 사용하여 코미디스러움과 로맨틱한 느낌을 동시에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도끼파가 등장하는 장소들은 무채색에 가까운 돼지촌과는 대비되는 장소로 컬러풀한 색채를 띠고 있으며, 메인 컬러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내도록 붉은색으로 세팅했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했을 때 자막 번역이 논란이 됐는데, 극장에서 오역이 너무 심해서 내용의 이해를 방해하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이죠. 그중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주인공 아성이 본인을 돌아보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도끼파를 배신하게 되는 장면을 실수로 자신의 편을 후려쳐서 죽도록 맞은 뒤에 각성을 했다는 황당무계한 스토리로 전개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죠. 點解會係佢救咗我哋嘅？後生仔行差踏錯緊有㗎啦，點解會係佢救咗我哋嘅？後生仔行差踏錯緊有㗎啦。 이렇게 완성된 영화는 당시 홍콩에서 개봉 첫날 오프닝 수익 신기록을 수립했고, 그 당시 기록은 본인의 전작 소림축구였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기록을 갱신한 셈이죠. 미국에서는 콜롬비아 픽처스 배급으로 LA에서 7개 극장에서만 상영을 하다가 인기가 좋아서 관수를 2,500개까지 늘렸고 최종 북미 성적은 1,700만 불이었습니다. 외국어 영화라는 걸 감안하면 말 그대로 대박. 평론가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현재 본인이 감독이자 주연인 작품이 나오지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언젠간 한 번쯤은 다시 멋지게 주연으로 복귀를 하여 관객들을 웃음 짓게 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네메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